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연자님이 못난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리게 된 사연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10년을 참고 살았는데 막상 그 끝을 보려고 하니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더군요. 지난 주말, 종로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인당 15만 원짜리 수라상 코스. 시어머니 칠순 잔치였습니다. 아이고, 사돈 내는 복도 많지. 딸을 잘 키워서 시집 보내놓으니 사위 덕에 이런 비싼 밥도 얻어먹고 말이야. 우리 민석이가 이번에 또 승진했다지? 역시 남자는 밖에서 큰 일을 해야 해. 시어머니는 갓 나온 신선로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며 맞은편에 앉은 내 남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동생은 민망한 듯 젓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친정식구라곤 내 남동생 하나 불렀습니다. 친정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힘들다는 핑계로 오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안 오신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또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알아본 상가 건물 있잖아요. 그거 입지가 기가 막혀요. 어머니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상속세 절세도 되고 딱입니다. 남편은 으스대며 와인잔을 돌렸습니다. 그 옆에는 시동생 김동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35 먹도록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가져본 적 없는 시동생은 오늘따라 때 빼고 광내고 나왔더군요. 입고 있는 양복은 지난달 남편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120만 원짜리 백화점 브랜드 신상이었습니다. 형수님, 여기 갈비찜 좀 더 시키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칠순인데 음식이 좀 박하네. 그리고 형수님, 저 이번에 차 바꿀 때 된 거 아시죠? 형이 저번에 도와준다고 했는데 형수님이 결제 안 해주시면 저 뚜벅이로 다녀야 해요. 시동생이 킬킬거리며 갈비뼈를 뜯었습니다. 나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표정은 최대한 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나는 내 핸드백을 열어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노란색 서류 봉투. 그 안에 든 내용물은 내 10년의 피눈물이자 오늘 이 잔치상을 뒤엎을 폭탄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내가 왜 이 지옥 같은 식탁에 앉아 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그 시작은 정확히 10년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둘 다 직장인이었습니다. 나는 중견 제약회사 대리였고 남편은 중소물류회사 과장이었습니다. 연봉은 내가 5,500만 원, 남편이 4,200만 원. 내가 조금 더 벌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따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신혼여행 가방을 풀기도 전에 남편이 꺼낸 건 엑셀로 빽빽하게 적힌 재무 설계표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 사려면 우리가 숨만 쉬고 모아도 15년이 걸려. 근데 내 친구 중에 증권사 다니는 박대리 알지? 걔가 짜준 포트폴리오대로 하면 7년 안에 내 집 마련 가능해. 그러려면 조건이 있어. 남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제권, 나한테 넘겨. 당신은 돈 관리할 줄 모르잖아. 쇼핑 좋아하고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줄줄 새는 돈만 막아도 1년에 2천만 원은 더 모아. 당신 급여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다 나한테 줘. 내가 매달 용돈 30만 원씩 넣어줄게. 30만 원? 여보, 교통비랑 통신비만 해도 15만 원이야.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하루에 5천 원 꼴인데. 점심은 어떻게 사 먹어? 점심? 도시락 싸 다녀.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밖에서 사 먹어? 그리고 회사 탕비실에 커피 있잖아. 믹스커피 마시면 되지 굳이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마셔야 해? 그런 허영심부터 버려야 우리가 부자 되는 거야. 우리 엄마 봐라. 평생 콩나물값 깎아가면서 나 키우셨어. 그놈의 우리 엄마. 시어머니의 알뜰함은 남편에게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갓 결혼한 신부로서 남편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았고 또 부자 되자는 말에 현혹되어 바보처럼 급여 통장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내 삶은 궁상 그 자체였습니다. 매달 25일 월급날 오전 7시면 어김없이 띠링 알림이 울립니다. 지급, 급여 385만 원. 그리고 10초 뒤 출금, 김민석 적금 355만 원. 내 통장에 남는 돈은 정확히 3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은 통신비와 아파트 관리비는 자기 카드로 낸다며 생색을 냈지만 실상은 그 카드 대금조차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입사 6년차 대리가 점심시간마다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동료들은 김 대리님 오늘 김치찌개 맛집 가는데 같이 가시죠? 라고 물어봤지만 나는 늘 속이 안 좋아서요. 도시락 싸왔어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내 도시락 반찬은 늘 똑같았습니다. 주말에 시댁 가서 얻어온 쉰 김치볶음, 그리고 멸치볶음. 가끔 계란말이라도 싸가는 날엔 남편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오늘 장 봤어? 카드 결제 문자 왔네? 계란 한 판 샀어? 저번에 산 거 아직 남았잖아.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아껴야 잘 산다니까? 나는 30개들이 계란 한 판 6,900원짜리를 사면서도 손을 떨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남편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땡땡 스크린 골프장 45,000원, 이자카야 사쿠라 12만 원, 스타벅스 15,200원. 따져묻는 나에게 남편은 당당했습니다. 야, 이건 다 사회생활이야. 내가 좋아서 먹는 줄 알아? 거래처 사람 만나고 영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너는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니까 모르지?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르면 이런 투자는 기본이야. 쪼잔하게 굴지 마. 편하게 일한다는 말에 억장이 무너졌지만 당시엔 가스라이팅에 절여져 그래,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는데 내가 참아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결혼 5년차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남동생은 당시 군대에 있었고 친정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유일한 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수술해야 한대.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적금 붙는 거 있잖아. 그거 담보대출이라도 받으면 안 될까? 내가 다음 달 보너스 나오면 바로 채워 넣을게. 남편은 TV 채널을 돌리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500만 원? 장모님 보험도 없어? 아니, 늙으면 조심 좀 하시지 왜 빙판길을 다녀서 자식들 고생시켜. 지금 우리 자금 다 묶여있어. 정기예금이라 깨면 이자 손해가 얼마인 줄 알아? 그리고 친구한테 투자해놓은 게 있어서 현금 하나도 없어. 사람이 다쳤는데 이자가 문제야? 그럼 당신 마이너스 통장이라도 좀 쓰자. 내가 갚는다니까? 안 된다니까? 내 신용점수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처갓집 일은 처갓집에서 알아서 하라 그래. 정 급하면 네가 회사 대출 알아보던가. 결국 나는 회사 신용협동조합에서 급하게 대출을 받아 엄마 수술비를 냈습니다.
병원비 결제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말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놓여있는 거대한 물체. 최고급 안마의자였습니다. 아유, 이거 진짜 시원하다. 우리 민석이가 효자야, 효자. 엄마 허리 아프다고 바로 이거 사 보내고 이게 400만 원이 넘는다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도 몸이 녹네, 녹아. 어머니, 이거 민석 씨가 사드린 거예요? 그래? 어제 설지 기자가 와서 해주고 갔어. 너는 남편한테 고맙다고 인사도 안 했니? 시어머니 건강 챙겨주는 남편 둔 걸 폭으로 알아야지. 내 친정엄마는 수술비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시어머니는 400만 원짜리 안마의자에 누워 무중력 모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도망쳐 설거지 물을 틀어놓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걸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결정적인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추석,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댁에 내려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동생이 거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예, 사장님. 이번 달 월세 입금했습니다. 네네, 관리비는 따로 보냈고요. 아, 근데 1층 화장실 누수 공사 좀 해주셔야겠는데요? 네, 견적서 보내드릴게요. 시동생은 분명 백수였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입금하고 화장실 공사를 이야기한다? 나는 전부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시동생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 땡땡은행, 300만 원 입금 완료. 보낸 분, 형. 형,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동생놈 취직 못해서 용돈 10만 원 쥐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 그것도 매달? 나는 그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틈을 타 남편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이더군요. 은행 앱을 열어 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던 내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25일, 급여 입금, 나의 월급, 이체, 김말순, 어머니, 200만 원. 매월 25일, 이체, 김동훈, 동생, 150만 원. 매월 1일, 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마이너스 통장 사용. 내 월급은 저축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자동 분배되고 있었고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내 이름으로 뚫어놓은 마이너스 통장 빚으로 돌려막고 있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문자 메시지 보관함이었습니다. 수신인, 김여사. 엄마, 이번에 상가 계약금 중도금 보냈어. 며느리 쥐어짜니까 돈이 꽤 모이네. 크크. 걔는 지가 부자 될 줄 알고 도시락 싸다니는 거 보면 진짜 웃겨. 명의는 엄마 앞으로 있으니까 걱정 마. 나중에 이혼해도 걔는 한 푼도 못 가져가. 수신인 김동훈. 야, 형이 보낸 돈으로 카페 인테리어 신경 써서 해라. 형 살면 난리 나니까 입단속 잘하고. 너는 형 잘 둔 덕에 사장님 소리 듣는 거야 임마. 나는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며 3,500원짜리 김밥 한 줄로 버텼던 내 10년이 시어머니의 상가 건물과 시동생의 카페 창업 자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건 마이너스 5천만 원이 찍힌 깡통 통장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당장이라도 자는 남편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면 오해다, 잠깐 빌려준 거다라고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요. 나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쥐죽은 듯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차명 계좌 내역, 시어머니 명의의 등기부 등본, 자금 출처 조사 내역, 그리고 시동생이 운영하는 카페 실소유주 증명까지. 완벽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단 1mm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얘, 며느리야. 너는 왜 밥을 안 먹고 그러고 있니? 국 식는다. 아, 참. 너 이번에 보너스 나왔다며? 그거 이번 달에 동훈이 생일인데 보태 쓰게 민석이한테 좀 붙여라. 시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가 내 상념을 깼습니다. 아직도 내가 그들의 현금 인출기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나는 드디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봉투가 식탁 위에 탁 하고 놓이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선물 준비했어요. 아주 특별한 걸로요. 뭐야? 현금이야? 오, 당신 웬일이야? 센스 있는데? 남편이 희죽거리며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고 종이를 꺼내는 남편의 손이 경쾌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문서 제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산 감유 결정문. 어? 이게 뭐야? 뭐긴 뭐야. 당신들이 내 돈으로 산 그 상가 건물 이제 내 허락 없이는 못 판다는 뜻이지? 뭐? 가압류? 이게 무슨 소리냐? 민서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뒤에 장수 좀 더 봐봐요. 도련님? 아니 사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카페 퇴거 명령서도 같이 넣었으니까 잘 읽어보세요.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깨지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서가, 이게 지금 무슨 종이 쪼가리냐고? 시어머니는 쥐고 있던 노수저를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남편의 손에 들린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돋보기 함경 너머로 보이는 채권자 이지은 며느리, 채무자 김말순 시어머니 라는 글자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여기 친척들 다 계시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일단 나가서 얘기해.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내 팔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식사하던 고모님과 작은아버님 내외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가압류라니? 상가가 며느리 돈으로 산 거야? 아까는 민석이가 사줬다며. 아, 아니에요, 형님. 얘가 지금 더위를 먹었나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민서가, 뭐하니? 당장 얘 끌어내라니까? 나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 번째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바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회신서와 내가 직접 정리한 엑셀 입출금 내역서였습니다. 놓으세요. 어차피 오늘 끝장을 보려고 온 거니까. 친척분들도 다 아셔야죠. 남편이 효자라서 상가를 사드린 게 아니라 며느리 등골 빼먹은 돈으로 사신 거라는 걸요. 나는 엑셀표를 펼쳐 갈비찜 접시 위에 덮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21년 3월 12일 어머님 서초동 상가 계약금 1억 5천만 원 들어가셨죠? 그날 제 적금 만기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중도금 미리 넣어야 이자 혜택 본다고 해서 보낸 돈이에요. 그 돈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아니라 어머님 농협 계좌로 들어갔더군요. 남편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2년 5월 어머님 취등록세 4,600만 원. 이것도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 실패해서 메꿔야 한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죠. 저는 그 빚 갚느라 1년 동안 점심에 편의점 삼각김밥만 먹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 세금 내고 등기 치셨네요? 야, 부부끼리 돈 좀 섞어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떠냐?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어차피 다 너희 거 될 거 아니냐. 내가 내 돈 써서 호강했냐? 다 자식들 물려주려고 재테크한 거야. 시어머니의 논리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가족 공유 경제라는 기적의 논리. 나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 녹음기를 켰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엄마, 지은이는 멍청해서 몰라. 그냥 회사 일만 알지 돈 굴릴 줄을 모른다니까? 이번에 전세금 올려달라는 핑계 대고 5천만 원 더 당겨볼게. 상가 리모델링 비용 그걸로 충당해.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남편에게 꽂혔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썼어. 내가 내 마누라 돈 좀 굴려서 우리 집안 일으키겠다는데 그게 죄냐? 내가 도박을 했어, 술집을 갔어? 결국 부동산 남는 거잖아. 너 나중에 시세 차익 나면 안 좋아할 것 같아? 시세 차익? 그래, 그거 좋지. 근데 왜 명의가 어머님 단독 명의야? 그리고 왜 그 건물 수익금은... 나는 시동생 김동훈을 쳐다봤습니다. 도련님, 아니 김 사장님, 카페 로열 실평수 40평, 인테리어 비용만 1억 2천 들었다면서요. 그 안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 라머르조코 최신형 맞죠? 그거 한 대에 3천만 원이 넘던데? 아니, 형수님, 그건... 지난달 형수 생일에는 돈 없다고 10,000원짜리 핸드크림 사오셨죠. 근데 본인은 3천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쓰시네요. 그 인테리어 비용 어디서 났습니까? 2023년 1월 4일 재퇴직금 중간 정산한 돈 1억 2천. 남편이 급한 어음 막아야 한다고 가져간 날짜랑 정확히 일치하던데요. 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 시동생 앞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어머님 명의 상가에 아들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월세 300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더라고요. 그 월세 받아서 어머님은 명품 가방 사고 안마의자 사고 하신 거고, 결국 제 퇴직금으로 가게 차리고 제 월급으로 월세 내서 어머님 용돈 드리는 구조였네요. 이걸 전문 용어로 돌려막기라고 하죠. 작은 아버님이 헛기침을 하며 한마디 거두셨습니다. 민석이 너 아무리 그래도 첫 퇴직금까지 손을 대면 쓰나? 아니, 서방님은 왜 남의 식구 일에 참견이세요? 그리고 얘, 너 말 다 했냐? 네가 시집와서 해온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악다구니를 써? 네가 해온 혼수 3천만 원도 안 되는 거 내가 다 눈 감아줬어. 괘씸하게 어디서 시어른 앞에서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내 뺨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공중에서 낚아챘습니다. 치세요. 치는 순간 폭행죄 추가돼서 합의금만 더 늘어날 테니까요. 그리고 혼수요? 네, 저 가난한 집 딸이라 3천만 원 해왔어요. 근데 어머님 아들 빚 5천 들고 장가 왔잖아요. 그거 제가 결혼 1년 차에 다 갚았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잡은 손목을 놓아주며 남편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석 씨, 당신 친구 중에 자산운용사 다닌다는 박대리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대리가 왜?
당신이 매달 내 월급 200만 원씩 보내서 투자한다던 그 박대리 계좌. 내가 경찰 지인 통해서, 아니 변호사 통해서 다 알아봤어. 박성은 그 사람 자산운용사 직원이 아니라 당신이랑 PC방 다니던 백수 친구잖아. 식당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박성훈 계좌로 돈 보내면 박성훈이 수수료 5% 떼고 다시 당신 차명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식. 자금 세탁. 그렇게 빼돌린 현금으로 당신 뭐 했어? 지난 3년간 유흥업소 결제 내역만 4천만 원이더라? 나는 카드 영수증 뭉치를 허공에 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눈처럼 식탁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룸살롱, 안마, 제주도 골프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 하나를 고모님이 주워들고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민석이 너? 며느리는 도시락 싸다니게 하고 너는 룸살롱을 다녔니? 아이고, 벼락 맞을 놈. 남편은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구나.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쳐서 룸 밖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김 사장님?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나는 룸 입구를 막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오늘부로 이 상가 건물 그리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까지 전부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소송장 접수됐으니까 곧 법원에서 등기 날아올 거예요. 여보,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명의? 당장 당신 앞으로 돌려줄게.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는 알리지 말아줘. 남편이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회사 감사실. 그렇습니다. 남편 회사는 금융 관련 기업이라 직원의 횡령이나 사기, 금융범죄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배우자의 돈을 차명으로 세탁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는 물론이고 업계 매장감이었습니다. 아, 회사? 안 그래도 내가 당신 회사 감사팀 박 부장님한테 메일 예약 발송 걸어놨어. 오늘 저녁 6시까지 내가 취소 버튼 안 누르면 당신 차명거래 내역이랑 도박자금 유용 의혹 정리된 파일이 전송될 거야. 뭐라고? 야, 이 독한 년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남편은 비굴하게 빌다가 벼랑 끝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했는데 내가 왜 사람 대접을 해줘야 해? 나는 그냥 돈 나오는 자판기였잖아. 자판기가 고장나서 돈을 먹었으면 부수던가 폐기 처분해야지. 근데 어쩌나? 이 자판기는 폭발 기능이 있거든? 나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금부터 정확히 3시간 줄게. 그 안에 어머님 명의 상가 포기 각서, 그리고 그동안 빼돌린 내 돈 5억 4천만 원에 대한 지불 각서 공증 받아와. 안 그러면 6시에 감사팀으로 메일 발송되고 내일 아침에는 국세청에 탈세제 보도 들어갈 거야. 어머님 자금 출처 소명 못하시면 증여세 폭탄에 가산세까지 맞으실 텐데 감당 되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쓰러지실 거면 119는 직접 부르세요.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아, 밥값은 어머님 칠순이니까 효자 아드님이 계산하시죠. 저는 제 몫인 공깃밥 하나값 1,000원만 놓고 갑니다. 나는 식탁 위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팔락거리며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전연자바라는 시어머니의 고함과 남편의 여보 하는 애원 섞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한정식 집의 중후한 나무문이 닫히며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방금 2단계 끝났습니다. 네, 이제 예정대로 경매 신청 절차 밟아주세요. 합의요? 아니요, 합의는 없습니다. 뼛속까지 발라내야죠. 나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내 10년 된 낡은 아반떼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남편은 벤츠를 타고 시동생은 제네시스를 타는 동안 나와 함께 늙어간 내 차.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갈 곳은 하나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리고 내 피와 땀이 섞여 있는 서초동 그 상가 건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내 손으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딱지를 붙이러 가는 길입니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당장 차 돌려. 엄마 지금 쓰러지셔서 119 부르고 난리 났어. 너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소송 취하한다고 각서 쓰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칠순 잔치 하나 엎어버리고 나온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직 사태 파악이 덜 된 듯했습니다. 119? 잘 됐네. 병원 가면 진단서 나오겠지. 근데 그거 알아? 화병은 상해죄 성립 안 돼. 그리고 나 지금 바빠. 도련님, 아니 김 사장님 카페 가는 중이거든? 뭐? 도훈이 가게는 왜 가? 야, 거기 내 친구들도 와 있다고. 너 가서 허튼 짓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가만 안 두면? 또 때리게? 폭행죄 추가해주면 나야 고맙지. 끊어. 운전 중이야. 나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차단 목록에 남편 번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강남구 카페 로열로 재설정했습니다. 내 차 뒷자리에는 이미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서 만난 집행관님과 증인 2명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0분. 카페 로열은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러 온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카페 안. 시동생 김동우는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무언가 지시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집행관들과 함께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동훈 사장님 계십니까? 시동생이 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형수님?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나가요.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채무자 김동훈 씨 맞습니까? 회색 조끼를 입은 집행관이 신분증과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유체동산 감류 집행조서. 네? 법원이요? 아니, 형수 미쳤어? 진짜 신고를 한 거야? 신고가 아니라 집행이야. 네가 쓴 인테리어 비용 1억 2천. 그리고 네 형이 너한테 불법 증여한 현금 1억 5천. 그거 내 돈이라는 거 소명 끝났어. 갚을 능력 안 되니까 일단 가게 집기라도 잡아야지. 집행관들은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품에서 빨간색 직사각형 스티커, 일명 압류딱지를 꺼냈습니다. 이 에스프레소 머신 중고 시세 2천만 원 잡힙니다. 은색으로 번쩍이는 커피 머신 정중앙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기 제네바 스피커, 그리고 쇼케이스 냉장고, 카운터 포스기까지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카페 안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집행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지금 장사 중이잖아요. 손님들 다 보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갚을게요. 형한테 말해서 갚는다고요. 형? 네 형 지금 코가 석자야. 그리고 이 딱지 훼손하거나 떼어내면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로 형사처벌받는 거 알지? 징역 5년 이하야. 손님들한테 커피 팔고 싶으면 빨간 딱지 붙은 채로 팔아. 뭐 압류커피라고 홍보하면 인기는 있겠네. 나는 카운터 구석에 놓인 시동생의 명품 클러치백을 가리켰습니다. 집행관님, 저 가방도 압류해 주세요. 보테가 베네타 신상인데 중고로 팔면 150만 원은 받을 거예요. 안에 있는 현금도 확인해 주시고요. 안 돼. 이건 내 거야. 시동생이 가방을 뺏으려 발악했지만 건장한 집행관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5만 원권 현금 뭉치와 유흥업소 명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사 안 된다면서 현금은 많이 들고 다니네? 그거 다 압류 처리해 주세요. 저는 갑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쿨하게 돌아서 나왔습니다. 오후 5시 50분. 약속한 마감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나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발신 이지은, 수신 땡땡 금융그룹 감사실장 박철민이라고 적힌 메일 작성창이 떠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 용량은 2.5GB. 1. 남편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 3년치. 2. 시어머니 명의 부동산 자금 출처 분석 보고서. 3. 남편과 친구 박성훈의 녹취록. 4. 법인카드 사적 유용 내역. 그때 차단했던 남편 번호가 아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 휴대폰 번호였습니다. 지은아, 애미다. 아까의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죽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9분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민석이 살려야 하지 않겠니? 걔 직장 잘리면 우리 다 죽어. 내가 각서 쓸게. 상가 그거 네 앞으로 돌려주마. 그러니까 제발 그 메일 보내지 마라. 응? 각서요? 지금 당장 공증 변호사 사무실 문 닫을 시간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착각하시나 본데 상가명의 돌려받는 건 기본이고요. 제가 10년 동안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상? 아니, 상가 주면 됐지 뭘 더 바래? 너 진짜 너무하다. 역시나였습니다. 급하니까 굽히는 척만 할 뿐. 본전 생각에 부들거리는 게 수화기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너무한 건 어머님 아들이죠. 아, 시간 됐네요. 6시입니다. 전송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회사 뒤집어지겠네요. 수고하세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6시까지 기다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미 오후 4시에 예약 발송이 되도록 설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연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상황을 즐길 준비를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남편 회사 동료이자 내 대학 선배인 최 과장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금 감사팀이 들이닥쳐서 김민석 과장 PC랑 서류 싹 다 압수해갔어. 민석이 지금 조사실로 끌려갔다. 분위기 살벌해. 곧이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의 회사 감사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씨 되십니까? 땡땡금융 감사팀입니다. 보내주신 제보 메일 잘 받았습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증거가 확실해서 즉시 내부 감사 착수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참고인 조사 가능하실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가진 원본 녹음 파일도 다 가지고 갈게요. 아, 그리고
남편이 회사 법인카드로 접대라고 하고 쓴 내역 중에 실제로는 가족끼리 소고기 먹거나 시어머니 안마의자 렌탈비로 나간 것도 있어요. 날짜 체크해 드릴게요. 네, 그건까지 확인되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도 검토될 겁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남편의 커리어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금융권 블랙리스트 등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3일 뒤, 시댁으로 또 하나의 폭탄이 배달되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국세청 탈세 제보센터에 민원을 넣은 결과물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야, 너 진짜 독하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날아왔어. 엄마 상가 자금 출처 소명하래. 15억짜리 상가 사는데 엄마 소득이 0원이라 증여세 폭탄 맞게 생겼다고. 나는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걱정 마. 증여세만 나오겠어? 부당 무신고 가산세 4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으면 원금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리고 도련님 카페 매출 누락시킨 것도 같이 제보했으니까 그것도 준비하라고 전해줘. 그날 오후 나는 짐을 싸러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거실에는 깨진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남편은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왔냐? 네가 원하던 게 이거야? 내 인생 조지고 우리 집안 박살내는 거? 남편은 혀가 꼬인 채 나를 노려봤습니다. 아니, 아직 덜 박살났어. 이 전셋집 내일 모레 집주인이랑 계약 해지하기로 했어. 보증금 3억 중에 2억 5천이 내 돈이고 5천은 대출이잖아. 보증금 반환 받으면 내 몫은 내가 가져가고 대출금은 당신 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갚아. 갈 데가 없어. 당장 나가면 길바닥이야. 엄마네 집도 지금 압류 들어온다고 난리인데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어디로 가긴.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친구 박성훈네 PC방 가서 알바라도 해. 걔도 당신 때문에 콩밥 먹게 생겼다며. 깜빵 동기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지내던가.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왔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웨딩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한 척 웃고 있는 10년 전의 나와 남편. 나는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액자 뒷면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남편의 얼굴만 오려내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아, 맞다. 법원 등기 곧 도착할 거야. 이혼 소장이랑 위자료 청구 소송.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당신 횡령 혐의 인정되면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5천만 원은 거뜬하다네. 준비 잘해?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라. 우리 좋았잖아. 남편이 내 바지 밑단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 추악이 그지없었습니다. 좋았지. 당신만 좋았지. 나는 지옥이었어. 이거 놔. 더러워. 나는 남편의 손을 발로 툭 밀어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 진앙 신념 중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아파트 로비 우편 앞에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에는 흰 띠를 두르고 손에는 약봉지를 든 채 우편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국세청이나 법원에서 온 등기를 확인하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뒤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앓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초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상가 가처분 인용 결정 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팀에서 연락 왔는데 남편분 징계위원회 다음 주에 열린답니다.
해고는 확정적이고 형사고발 들어간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변호사님. 이제 시작이네요. 나머지 잔금 회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수임료는 성공보수로 넉넉히 더 드릴게요. 나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제주도행 여객터미널.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보입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던 상가 건물에는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찍혔고 오늘이 바로 대망의 3차 매각 기일이었습니다. 나는 법정 맨 뒷자리에 앉아 모자를 눌러쓰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피고석이 아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비싸게 팔리기를. 그래서 빚잔치를 하고도 조금이라도 콩고물이 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02 땡땡 땡땡동 근린시설 감정가 15억 원 최저 매각 가격 9억 6천만 원 입찰하실 분 봉투 제출하세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탓에 1차, 2차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물어뜯으며 초조하게 입찰함을 바라봤습니다. 개찰하겠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주식회사 땡땡개발 입찰 금액 11억 2천만 원. 낙찰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15억짜리를 누가 11억에 가져가? 이거 무효야. 내 건물 내놔.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은행 빚 갚고 밀린 세금 떼고 나면 남는 돈은 5억 7천만 원. 내 채권액 5억 4천만 원의 절반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당연히 시어머니 손에 떨어지는 돈은 0원. 아니, 오히려 갚지 못한 내 빚 2억 7천만 원이 여전히 채무로 남게 되는 셈이죠. 나는 법정을 빠져나가려는 남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남편의 양복은 낡아서 소매 끝이 해져 있었고 구두굽은 다 닳아 있었습니다. 축하해. 낙찰됐네. 근데 어쩌나 배당표 보니까 어머님 한 푼도 못 건지시겠던데? 너 진짜 악마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우리 엄마 지금 혈압 때문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밥? 사지 멀쩡하잖아. 나가서 일해. 그리고 남은 빚 2억 7천. 그거 판결문 받아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할 거야. 10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봐.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통장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전부 막힐 테니까. 남편은 주먹을 쥐었지만 차마 휘두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형사고발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라 여기서 폭행이라도 했다간 바로 구속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나는 짐을 정리하다 나온 시댁 물건들을 택배로 보내주기 위해 바뀐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가구 주택 반지하. 창문 밖에서 그들의 적나라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음이라고는 전혀 안 되는 낡은 집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밥이 넘어가냐? 내가 너 때문에 이 꼴이 됐어. 네가 상가 사자고만 안 했어도 내 노후자금 3억은 건졌을 거 아니냐. 그 돈 내놔. 내 돈 내놔. 좀 그만해. 나도 미치겠다고. 회사 잘리고 퇴직금도 압류당해서 한 푼도 못 받았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그 짓을 했는데 엄마한테 생활비 주고 용돈 주려고 한 거잖아. 누가 그렇게 많이 달랬어? 쥐꼬리만큼 줘놓고 생색은? 그리고 동은이 그놈은 어디 갔어? 형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몰라. 걔 카페 보증금 남은 거 2천만 원 들고 필리핀으로 날랐다잖아. 전화도 안 받아.
그렇습니다. 명품을 휘두르던 시동생은 카페가 망하자마자 건물주에게 사정해서 받은 보증금 잔액을 들고 야반도주했습니다. 형과 엄마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년 독한 거 들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됐네. 지은이 걔한테 전화 좀 해봐라. 그래도 정이 있지. 설마 시어머니 굶어 죽게 하겠냐? 쌀이라도 좀 보내달라고 해봐. 쪽팔리게 무슨 전화를 해. 그리고 걔 번호 바꿨어. 나 차단당했다고. 반지하 창문 틈으로 라면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쓰고 있던 마스크를 고쳤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 그 정을 돈으로 바꾼 건 당신들이야. 나는 우편함에 자녀 채무 독촉장 하나를 꽂아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끼리 물어뜯고 싸우는 지옥. 그것이 내가 내린 최고의 형벌이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판결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실. 남편은 헬멧을 쓰고 들어왔습니다. 배달 대행업체 조끼를 입은 채였습니다. 금융권 대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이제 건당 3,500원을 받는 배달 라이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측 합의하에 이혼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의 기여도 100%를 인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합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조정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고 손등에는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는지 붉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나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귀신에 씌었었나 봐. 돈이 뭐라고 가족을 팔아먹고. 내가 진짜 쓰레기였다.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있었지만 내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에는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이 귀신에 씌었던 게 아니야. 그냥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야. 능력이 없는데 욕심만 많았던 사람. 그걸 엄마 탓, 아내 탓하며 평생 남 탓만 하고 산 거지. 앞으로 위자료 100만 원. 하루라도 밀리면 바로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빗길 운전 조심하고 죽으면 위자료 못 받으니까. 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백미러로 헬멧을 쓴 채 주저앉아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량해 보였지만 그가 자초한 비바람이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제주도로 내려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경매 배당금과 전세보증금, 그리고 10년 동안 부은 내 개인연금을 모두 해지해서 이곳에 작은 구옥을 하나 샀습니다. 마당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심었던 2m짜리 은엽 아카시아가 제법 자리를 잡아 은빛 잎을 반짝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튤립 구근을 심는 날입니다. 이번엔 노란색 튤립을 심어야지. 돈 들어온다니까. 흙냄새가 좋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을 수 없었던 생명의 냄새. 남편의 눈치를 보며 3,500원짜리 김밥을 먹던 나는 이제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서 딴 방울토마토와 직접 내린 커피로 식사를 합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통장 입금 알림이었습니다. 입금, 김민석, 100만 원, 위자료. 꼬박꼬박 들어오네요. 듣자 하니 빗길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깁스하고 배달을 나간다고 합니다. 위자료 안 보내면 내가 오토바이까지 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거든요. 나는 입금된 100만 원을 그대로 고아원 후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돈은 내 생활비로 쓰기엔 너무 더러운 돈이라 좋은 곳에 씻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은엽 아카시아 나무가 살랑거렸습니다. 저 멀리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